자, 챕터 12 보도록 하지요. 어디 보자. 제목이 김혜란의 도도한 생활. 김혜란은 여기 인천 출신입니다. 꽤 잘 나가는 소설가예요. 자, 1번 문매금이, 그리고 꿈, 포인트 문제, 그다음에 박스 문제가 있고, 이제 없네. 자, 보겠습니다. 박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도도한 생활에서 나는 쉽게 안주할 수 없는 현실과 사회적 억압을 받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인 채 자신을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주변적 존재로 인식한다. 자, 1인칭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다. 즉, 소외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나 나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쉽게 환몰되거나 환멸에 빠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자존을 지키려 노력한다. 오, 이게 중요해. 이 자존감. 사람이 자존감이 없어지면 이렇게 생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좀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경우가 이 자존감이 바닥일 때. 그리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은 나는 자존감을 지키려 노력하고 이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사물인 피아노에 대한 감정과 피아노를 치는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그러면 바로 피아노가 바로 이 자존을 지키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붙자. 도도한 생활. 선우는 도도해? 아니야? 로운이는? 로운이도 그렇고 선우도 그렇고 좀 조용한 편이라. 예. 자, 다음 그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엄마의 만두가게가 아버지 빚보증으로 망하고 난 후 나는 언니가 사는 서울 변두리 반지하 새방으로 어린 시절부터 처음 피아노를 옮겨와 함께 살게 된다. 자, 아까 우리가 피아노는 뭐라고요? 자존감이지, 자존감. 나는 타자 아르바이트를, 언니는 편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아간다. 나는 어서 학교에 가고 싶었다. 얼추 한 학기 등록금을 모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피로나 긴장을 느끼고 싶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박스에서 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소외당하는 걸 안 좋아해. 그쵸? 그래서 그 유대감, 이걸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다는 얘기지. 자, 긴장되는 옷을 입고, 긴장된 표정을 짓고, 평판을 의식하며, 사랑하고, 아첨하고, 농담하고, 험담하고, 계산적이거나 정치적인 인간도 한번 대해보고 싶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가전제품 뿐이었다. 나는 냉장고에게 잘 보이거나 전기밥통을 헐뜯고 싶지 않았다. 첫 월급을 탔을 때 누구를 만나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었다.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다고 매일 어깨에 의자를 이고 등교하는 아이처럼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가끔은 손가락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자라나는 꿈을 꾸기도 했다. 자, 꿈의 기능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나는 손가락만 진화한 인간 타자수가 되어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라는 문장을 끊임없이 치고 있었다. 자, 타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지, 그치? 근데 이게 지금 꿈으로 넣어놨어. 그러면서 손가락만 진화한 인간 타자수가 되어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라는 문장만 끊임없이 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인생에 대한, 앞날에 대한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산더미만한 문제지를 들고 인쇄소에 찾아가면 그걸 전부 나더러 풀라는 것이었다. 나는 건포도로 우물거리며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고 안도했다. 8월에는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가야지. 화장은 언니에게 배우고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집 밖에서 하는 걸로 해야겠다. 다음엔 레가 오는 것처럼 여름이 끝난 후 반드시 가을이 올 것 같았지만 계절은 느릿느릿 지나가고 우리의 청춘은 너무 환해서 창백해져 있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꿈에 대한 의미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꿈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회 암시 아니고 나가 벗어나고자 하는 생활의 단면 띵동
그러니까 타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손가락만 진화한 인간 타자수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3. 나와 가족들 간의 불화를 상징적으로 제시 아니고, 나가 자신의 일에 대해 가진 자부심 아니고, 나가 유년 시절에 받은 상처의 치유가 아니네. 답은 2번밖에 없네요. 다시 지문입니다. 네, 다음. 방안은 눅눅했다. 자판을 치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때 자판 치는 것은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 습기 때문에 자글자글 운 공기가 미역처럼 나풀대며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벽지 위론 하나둘 곰팡이 꽃이 피었다. 피아노 뒤의 벽은 상태가 더 심했다. 건반 하나라도 누르면 꼭 그 음의 파동만큼 날아올라 곳곳에 포자를 흩날릴 것 같은 모양이었다. 나는 피아노가 썩을까봐 걱정이었다. 자,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죠. 이 피아노는 자신 자존감을 상징하는 건데, 얘가 곰팡이 들고 얘가 썩으면 어떻게 돼? 나의 자존감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몇 번 마른 걸레로 닦아봤지만 소용없었다. 우선 달력 몇 장을 찢어 피아노 뒷면에 덧대놓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고 피아노 건반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시골에서부터 익어온 것인데 이대로 망가지면 억울할 것 같았다. 한날 마음을 먹고 피아노 의자 위에 앉았다. 그런 뒤 손으로 건반 뚜껑을 들어 올렸다. 손 안에 익숙한 무게감이 전해져 왔다. 내가 알고 있는 무게감이었다. 곧 88개의 깨끗한 건반이 눈에 들어왔다. 악기는 악기답게 고요했다. 자, 이것도 역설로 봐야 되나? 반어로 봐야 되나? 그치? 원래 악기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고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앞에 그 내용이 빠져있는 생략돼 있는데, 반지 합방에다가 피아노가 들어오니까 이 집주인이니까 안 좋아합니다. 이게 또 월세방이거든. 그래서 다짐을 받아놔요. 피아노 치지 말 것. 예. 피아노를 못 쳐. 근데 그게 이제 욕망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말 부분에 가면은 장마가 와. 그래서 기생충 영화 보면은 장마 쳐가지고 막 이렇게 물 차잖아, 방에, 집에. 그쵸? 그것처럼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자가 내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요. 예, 방에 막 이렇게 무릎까지 물이 찼는데 불구하고 계속 피아노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결말이 끝나는데, 어쨌든 나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어보았다. 손목에 힘을 푼 채 뭔가 부드럽게 감아지는 모양을 하고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전해졌다. 조금만 힘을 주며 원하는 소리가 날 터였다. 밖에서 공사음이 들려왔다. 며칠 전부터 주인집을 보수하는 소리였다. 문득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사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마음이 들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한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는 용기 내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다. 문맥음이 파가기. 1번에 1번. 청각적인 대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대상에 대한 공허함을 형상화. 맞네. 다시 지문으로. 잠깐만. 뒷부분 공허함? 네, 요건 놓칠 뻔했네. 우선은 보류하겠습니다. 공감각은 맞죠? 예, 소리가 이렇게 오래 날아다니는 거.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럼 1번이 틀렸네요. 공허한 게 아니다. 그치? 도소리, 공허함을 형상화가 아니라 어떤 그 뭐랄까, 우리가 아까 3번 박스에서 봤었던 거, 나의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 그치? 예, 그것이 좀 또는 나를 억압하고 있던 주변 환경과 어떤 그 힘겨운 상황, 그게 조금은 깨지는 그런 의미를 봐야 되겠죠? 공허함이 아니라. 우선 답 1번 찍어놓고 나머지들도 확인해 봅시다.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가슴 속 어떤 것이 10개 출렁여 사그라지는 기분이었다. 도는 생각보다 오래 도하고 울었다. 나는 한음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려 눈을 감았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쿵쿵쿵쿵. 주먹으로 4번이었다. 나는 얼른 피아노 뚜껑을 덮었다. 다시 쿵쿵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주인집 식구들이었다. 체육복을 입은 남자와 그의 아내, 2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내 아이는 아빠와 계집 아이는 엄마와 똑 닮아 있었다. 외식이라도 갔다 오는지 그들 모두 입에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학생, 혹시 좀 전에 피아노 쳤어? 나는 천진하게 말했다. 아닌데요. 주인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려 물었다. 친 것 같은데? 나는 다시 아니라고 했다. 주인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내가 곰팡이 얘기를 꺼내자
지하는 원래 그렇다 라고 말한 뒤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피아노 옆에 기대어 앉았다. 그런 뒤 무심코 휴대전화 폴더를 열었다. 휴대전화는 번호마다 고유한 의미 있어 단순한 연주가 가능했다. 1번은 도, 2번은 레, 높은 음은 별표나 0을 함께 누르면 되는 식이었다.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미솔미 레도 시도파 미솔미 레도 시도 레레레미. 원래 그렇다는 말 같은 거 왠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문맥음이 1번에 2번.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맞고요. 인물로 하여금 부당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상황지. 그렇죠? 나쁘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녁부터 폭우가 내렸다. 언니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는다고 했다. 벌써 퇴근했어야 하는 시간인데 정산을 잘못한 모양이었다. 언니는 계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뒤 안 맞을 경우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며 밤을 새울 터였다. 디귿 1에 3. 가정적 진술을 통해 인물이 처해 있을 상황을 추측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을터였다. 이게 추측이죠? 나는 만두라면을 먹으며 연속극을 보고 있었다. 볼륨을 한껏 높였는데도 배우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리모컨을 잡으니 뭔가 축축한 게 만져졌다. 한참 손바닥을 들여다본 후에야 그것이 빗물이란 걸 깨달았다. 나는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다. 이물질이 잔뜩 섞인 새까만 빗물이었다. 그것은 벽지를 더럽히며 창틀 아래로 흘러내렸다. 벽면은 검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 자, 리을 1번에 4번. 사물을 인격체에 비유하는 방식을 통해 인물이 처한 현실의 비통함 형성. 그렇죠? 예. 다시 지문이고요. 아, 참고로 여러분들 반지하 있잖아. 반지하를 왜 만드는 줄 아니? 지금은 반지하를 안 만들어요. 근데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요던 건물들은 반지하를 만들었거든. 반지하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거 반지하는 사람 사는 방이 아니야. 원래는 그 초소입니다. 초소. 간첩들 나오면 간첩 상대하기 위한 초소 형태로 만든 게 반지하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으면 건물 이렇게 있고 창이 이렇게 있죠. 또 여기 이렇게 사람 이렇게 있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총 이렇게 겨누라고 그런 형태로 만든 게 반지하 형태야. 원래는 이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반지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6.25 전쟁과 관련된 우리 민족의 그 아픔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생충 영화에서 반지하도 마찬가지고요. 요 형태거든. 근데 이게 전쟁이 휴전이 계속 고착화가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필요가 없잖아. 그치? 초소가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건물을 이렇게 다 지어놨어. 그래서 이거를 방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야. 그게 이제 반지하 월세방이 된 거야. 계속 보겠습니다. 중략. 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빗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차 있었다. 나는 피아노가 물에 잠겨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저대로 두다가 못 쓰게 될 게 분명이다. 순간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 뭔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물 차가지고 피아노 못 쓰게 되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피아노 한번 쳐봐야지. 1에 5번 음성 상징어와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드르릉 그 다음에 긁고 갔다 있죠. 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냈다. 맞죠? 그럼 우리 아까 1번 꼽아놓은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토바이가 일으키는 흙먼지 사이로 수천 개의 만두가 공기방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언니의 영어 교재도 컴퓨터의 활자 디귿도 아버지의 전화도 우리의 여름도 모두 하늘 위로 떠올랐다. 톡톡 터져버렸다. 나는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깨끗한 건반이 한눈에 들어왔다. 건반 위에 가만히 손가락을 얹어보았다. 엄지는 도, 검지는 레, 중지와 약지는 미파. 아무 힘도 주지 않았는데 어떤 하나가 긴 소리를 우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는 긴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날아다녔다. 나는 레를 짚었다. 레. 사내가 자세를 틀어 기역자로 눕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손끝에서 돋아나는 음표들이 눅눅했다. 역시 이제 공감각적인 이미지 쓰고 있어요. 솔미도레 피파솔라솔. 물에 잠긴 페달에 뭉텅뭉텅 공기방울이 새어나왔다. 음은 천천히 날아올라 오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2번이고 3번만 보면 되겠네요. 예. 자, 1번 문제가 적절하지 않는 것 찾기.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피로나 긴장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을 통해 나가 고립된 주변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상황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그렇고요. 매일 어깨에 의자를 이고 등교하는 아이처럼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나가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생활을 평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삶으로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고 피아노가 썩을까봐 걱정했다는 것을 통해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물인 피아노에 대한 나의 애착을 짐작할 수 있고요. 한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나가 자신이 겪는 사회적 억압에 대한 분노를 억압의 주체가 직접 표출. 뭔 소리야? 아니죠 이거는. 그치? 5번 나가 방 안이 물에 잠겨가는 상황에서 피아노 뚜껑을 열고 손가락에 힘을 주며 용감하게 피아노를 치는 행위를 통해 암담한 상황에서도 환면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질문 없음. 자, 이번에는 극수필이 해당이 되는데요. 극수필. 요거는 좀 건너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우리 시험범위 극수필 나옴? 안 나옴? 손은 안 나옴? 로운이는? 모름? 안 나옴? 그리고 이거는 뭐, 모의고사도 안 나오고, 수능에서도 요 부분 지금 안 나오거든? 우선은 제껴 두겠습니다. 아, 수필은 볼 거예요, 수필. 극갈래는 우선 제끼겠습니다. 챕터 2를 좀 볼까요? 박지원의 수레제도 보존 수필이 되겠네. 챕터 2는 보겠습니다. 윗글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A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기억을 반박하는 방식,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해라. 마치 소설처럼 소설 읽는 문제 형식대로 수필 문제를 엮어보는데요. 지금 평가원 수능 형태는 수필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도 시가, 고전시, 현대시, 그리고 수필 이렇게 세 가지 작품을 엮어서 내거든. 네. 그리고 그 점에 착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중요 작품들, 특히나 이 박지원 하면은 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주요 작품들은 우리가 한 번씩 좀 건드려 줘야 될 것 같아요. 극갈래는 보지 않고 수필은 볼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박스 볼게요. 수레제도는 조선 후기 연안 박지원의 기획문집 열하일기에 실려있는 작품으로 청나라의 문물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밑바탕에는 공원 학설이나 이론에 치우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도외시하던 양반 사대부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이용후생, 즉 백성들의 일상적 생활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시했던 그의 학문적 지향이 자리하고 있다. 글쓴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자신이 목격한 수레를 기존의 탐구 경험이나 지식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한편 그 다양한 쓰임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관습적 사고를 극복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 동시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선구자적 면모를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술에 대한 다양한 쓰임 이걸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선구자적인 면모, 이용후생, 실학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보겠습니다. 자, 수레는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 쓰이는 융차, 작업에 쓰는 역차, 물을 실어 나르는 수차, 대포를 싣는 포차 등 그 쓰임새에 따라 수천 수백 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창졸간에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다.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는 민생과 관계되어 먼저 힘써야 할 것이므로, 자, 먼저 힘쓰래요. 뭐를? 사람이 타는 수레, 짐을 싣는 수레.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이 글쓴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는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와 관련된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달라. 나는 전에 담원 홍대용, 성제 이광여와 함께 수레 제도에 대해 강론한 바 있다. 수레 제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궤, 즉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이 같도록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른바 바퀴 간격을 갖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수레의 축과 양쪽 바퀴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다. 두 바퀴의 간격이 정해진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면 모든 수레의 바퀴 자국이 통일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퀴 사이의 거리를, 이거를 통일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바퀴가 있을 거잖아. 요 사이의 거리를 고정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길바닥에 갈 땐 어때? 바퀴들이 일정하게, 그 바퀴 그 자국이 일정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중용에서 말하는 이른바 수레바퀴의 간격이 같다는 뜻의 거동궤가 바로 이것이다. 두 바퀴의 간격을 제멋대로 넓게 하거나 좁게 한다면 길의 바퀴 자국이 어떻게 한 가지 틀에 들어갈 수 있으랴. 자, 그러니까 이걸 제도를 만들자는 얘기죠. 즉 바퀴와 바퀴 사이의 그 거리를 제도로 정해서 통일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길을 따라 천리길을 오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수레를 보건만 앞의 수레나 뒤의 수레가 동일하게 하나의 바퀴 자국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미리 짜지 않고도 같게 되는 것을 일러 한 수레바퀴 자국이라는 뜻의 일철이라 말하고, 뒤에 오는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의 행적을 일러 전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전철을 따르다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앞에 수레바퀴를 따른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도성의 문턱에 바퀴가 닿는 곳에는 움폭하게 홈통이 생기는데 맹자에서 말하는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이 바로 이것이다. 성문지궤라고 되어 있네, 한자가. 우리나라는 일찍이 수레가 없었고 아직 바퀴가 완전히 동글지 않으며 바퀴 자국이 하나의 궤에 들지 않으니 이는 수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제도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제도가 없으니까 수레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고우리 험준에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 길이 닦이지 않았을 뿐이다.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절로 뚫리게 마련이니 어찌 길거리가 좁다거나 고갯마루가 높음을 걱정하랴. 중용에서 말한 수레와 배가 이르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이란 바로 아무리 멀더라도 수레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자, 한번 기억 볼까요? 우리나라는 고우리 험준에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 오매금이 이거 아니네. 글쓴이가 기억을 반박하는 방식이군요. 이거 좀 더 봐야 되겠다, 그치? 예. 그러니까 글쓴이 입장에서는 이게 핑계란 얘기죠. 그렇지? 수레 만들면 돼. 이 수레 제도를 만들면 되는데 이걸 만들지 않고 길이 험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중국에도 검각에는 9굽이나 되는 험한 길이 있고 태양산에는 양의 창자처럼 위태한 재, 이때 재는 고개가 되겠네요. 위태한 고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수레가 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 자, 기억을 반박하는 말하기 방식을 얘기를 했지? 자, 사례 제시하고 있어요. 중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섬서, 사천, 강서, 광동, 복권, 광서지방 같은 먼 곳이라도 큰 장사꾼들과 식소를 이끌고 부임하는 관리들이 수레바퀴를 서로 부딪혀가기를 마치 자신의 마당을 밟고 가는 듯 하는데 수레가 내는 굉음이 마치 구름도 없는 백주대낮의 내성병력 소리 같다. 이 말은 중국 사례를 들어서 얘네는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험한 길을 잘 가는데 왜 땅 핑계를 대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마천령과 청성령의 공개, 장항과 마전의 비탈길이 어찌 우리나라보다 덜 하얗던가? 그 바위가 갈아먹고 험준함은 모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거늘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수레를 없애고 통행하지 않던가? 중국의 풍부한 재화와 물건이 어느 한 곳에 막혀있지 않고 사방에 흩어져 옮겨 다닐 수 있는 까닭은 모두 수레를 사용하는 이점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효과를 따져보더라도 우리 사신 일행이 모든 폐단을 없애고 우리가 만든 수레에 우리 물건을 싣고 곧바로 북경까지 닿는다면 편리할 터인데 무엇을 거려서 하지 않는단 말인가. 자, 이 말 안속에는 조선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이 말은 뭡니까? 조선은 한 곳은 막혀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통구조의 또 문제점, 이것이 곧 조선 경제의 취약점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남지방 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관동 사람들은 산사나무 열매를 절여서 간장을 대신하고 서북 사람들은 감과 귤을 분간 못하고 바닷가 사람들은 생선 창자를 밭에 거름으로 쓰고 있다.
어쩌다가 한번 이것이 서울에 오면 한 움큼의 한 입 값이니 어찌 그리 귀하게 되는 것인가. 유통이 안 되니까 물건이 비쌀 수밖에 없고 물자 교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아마 여러분들 그 허생전 공부할 때 나왔을 거예요, 그치? 허생이 매점 매석 그 독과점을 하면서 또 조선경제의 취약점을 비판했죠. 허생전 쓴 사람도 박전이죠. 그러니까 허생전은 이런 유통구조를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육진지방의 마포, 관서지방의 명주, 삼남지방의 닭종이, 황해도 해서지방의 솜과 쇠, 충남 내포의 소금과 생선 등은 모두 민생 일용품에서 뺄 수 없는 물건이다. 충북 청산, 보은의 수천 그루의 대추, 황해도 황주, 봉산의 수천 그루의 배, 전남 흥양, 남해 수천 그루의 귤, 유작, 충남 임천, 한산의 수천 그루의 모시, 관동지방의 수천 통의 벌꿀 등은 모두 사람들이 날마다 필요한 물건들로서 서로 바꿔 써도 도움을 주는 것이니 누가 싫다 할 것인가.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이제 그 조선 당시 우리나라의 그 지역에 있는 명물들, 그치? 그 물건들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들은 일용품이니까 서로 교환해서 쓰면 좋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지방에서는 천한 것이 저 지방에서는 귀하고 이름만 들었을 뿐 물건을 볼 수 없는 까닭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는 곧 가져올 힘이 없는 까닭이다. 사방 수천리밖에 되지 않는 좁은 강토에서 백성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수레는 왜 못 다니는가? 한마디로 선비와 벼슬아치들의 죄다. 사대부들이 평생 읽는다는 글은 주례라는 성인의 저술인데 거기 나오는 거인이니 윤인이니 여인이니 주인이니 하는 용어를 말하고 있지만 그저 입으로만 외울 뿐이요. 자, 이때 거인은 차거자야. 차를 끄는 사람. 윤자는 술의 윤자, 바퀴 윤자다. 여는 그 가마야, 가마. 이거는 배주자죠. 배주자는 아니네. 차자와 배가 같이 붙어 있다, 그치? 즉 이건 다 이동수단, 유통수단과 관련된 단어들이거든. 그러면 지금 이 박지원 글쓴이는 뭐를 비판하고 있어요? 양반 및 선비들이 옛 성현들의 공부를 한답시고 이런 걸 읽고 있는데 말로만 한다는 얘기야. 이거 실제로 만들지 않고 말로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수레를 만드는 법이 어떠한지, 수레를 부리는 기술이 어떠한지 하는 연구는 없다. 이는 소위 건성으로 읽는 풍월일 뿐이니 학문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선비들 비판하고 있어요.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중략. 자, 누에고치를 켜는 수레인 소차는 더욱 기묘해서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 큰 톱니바퀴로 만드는 것은 맷돌을 돌리는 법과 동일하다. 소차의 양 끝에도 톱니바퀴를 만들어 들쭉날쭉하게 이가 맞물려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한다. 역시 그 사례 제시하고 있어요. 소차는 몇 아름 되는 큰 얼레다. 누에고치를 수십 보 밖에서 삼고 중간에 수십 층의 시렁을 설치하여 점차로 높고 낮은 형세가 되게 만든다. 시렁마다 그 끝에는 쇳조각을 세우고 바늘기 같은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다. 그 구멍에 실을 끼워 기계가 움직이고 바퀴를 돌게 한다. 바퀴가 돌면 얼레가 돌아가게 되어 톱니가 서로 맞물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실을 뽑아내는데 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맞닿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므로 가는 실과 거친 실이 같이 나올 염려는 없다. 솥에서 삼킨 고치가 나와 얼레 들어갈 즈음에 두루새 구멍을 지나게 되므로 실에 붙었던 털이나 까끄러기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얼레에 들어가기 전에 실의 바탕은 이미 건조되어 깨끗하고 투명하게 빛이 나서 다시 수고스럽게 잿물에 빨 필요가 없이 바로 배틀에 올려 실로 사용해도 된다. 자, 이 A 부분에서는 이 소차의 어떤 구조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실을 뽑아내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편의성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A 부분.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상의 속성에서 인간의 덕목을 유추하여 없어요. 인간 덕목 유추 없습니다. 대상이 작동하는 원리와 과정을 서술하여 그 대상의 효용적 가치를 드러낸다. 이게 되겠네. 3번. 대상의 쓰임을 다른 종류 수레와 비교하여 없습니다. 4번. 대상이 널리 쓰이는 상황을 나열하여 그 대상에는 통념이 잘못되었다. 없습니다.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른 살아있는 대상에 빗대어 묘사해 없습니다. 답 2번. 자,
자, 마지막 단락. 우리나라에서 고치를 켜는 법은 오직 손으로 당겨서 훌치는 것만 알지 수레를 사용할 줄은 모른다. 명주실이 사람의 손을 탐으로 이미 실로서 천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품새가 없어지고 실을 빼는 속도가 일정치 않아 실끼리 부딪히거나 맞닿을 때면 실과 고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날뛰고 함께 나아가 고치판에 쌓이기도 한다. 실끼리 서로 엉겨 실의 갈피가 없어지고 엉겨 붙곤 말라 덩어리가 져서 실의 광택을 잃으며 부스러기가 틀어막고 알맹이가 뚫뚫 감겨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여 실을 잡는 사람이 거친 실을 골라내고 가는 것만 챙기다 보니 입과 손가락이 함께 고생을 한다. 자, 어디 보자. 아까 글쓴이가 기억을 방박하는 방식이었으면 요건 먼저 풀고 1번,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리 험준에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반박. 수레의 높은 이동성을 보여준 옛 문헌의 문구를 인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주 험한 곳에서도 수레가 많이 다니는 사례 제시한다. 이거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법칙에 맞는 수레가 없어 길이 만들어지 않는 견해 밝히고 있다. 그렇고 수레를 잘 몰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며 험준한 곳에서도 수레를 사용할 수 있다. 의견 제시. 어잉?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면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닦일 것이 예측을 드러낸다.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 네. 이 내용 자체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하는 종류의 수레를 우선적으로 언급한다. 맞죠? 기행도 중 목격한 바퀴 자국의 모습이 맹자의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이라는 문구가 나타낸 모양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고요. 우리나라 바닷가 사람들에게 흔하게 취급되는 수산물이 내륙에 오면 귀해지는 상황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개선돼야 한다 생각한다. 역시 맞는 설명. 백성들이 공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물자를 가져올 힘이 없기 때문이므로 짐을 싣는 수레를 사용하면 그러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렇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작업을 할 때 명주실이 사람의 손을 많이 탈수록 더 좋은 생산품이 만들어질 때가 아니라 사람 손을 타면은 천연 그대로의 그 본새가 품새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5번 틀렸죠? 4번 박스 적절하지 않은 것. 1.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는 민생과 관계되어 먼저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 수레에 대한 관심의 밑바탕이 이용후생에 대한 학문적 지향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고요. 이용후생이라는 말 자체 백성이 일상적 생각해서 이용후생이라는 말 자체는요 이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하자? 두텁게 한다. 생활을 두텁게 한다. 실학 바탕이 되는 게 이용후생이고, 두 번째 담원 홍대용 성제 이강려와 함께 수레 제도에 대해 강론한 바를 언급하는 데에서 기존의 탐구 경험과 관련지어 수레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드러나는군. 그렇습니다. 세 번째, 누가 싫다 할 것인가는 물음은 청나라의 문물에 대해 탐구하는 일을 동시대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겠군. 그런가? 네 번째, 소위 건성으로 읽는 풍월은 수레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에는 무관심한 사대부들의 학문적 태도를 문제 삼는 표현이 맞고요. 우리나라에서 고치를 켜는 법을 돌아보는 데에서 지식 확장을 통해 당대 조선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선구자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건 맨 끝에 박스 맨 끝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겠죠. 굳이 얘는 지문을 확인하지 않아도 답으로 제낄 수가 있겠네. 자, 질문하세요. 괜찮습니까요? 자, 다음 것도 볼게요. 허군의 통곡헌기. 고전수필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아. 윗글의 내용, 그리고 구성이 이렇게 있네요. 구성이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구조로 지금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A에 대한 설명 나타나 있죠. 보겠습니다. 허균, 통곡헌기. 홍길동전 쓴 사람이고, 광해군 오른팔이었고, 도승지였지, 도승지. 지금의 어떤 대통령 비서실장 역할. 내 조카 허친이 집을 짓고서는 통곡헌이란 이름의 편액을 내다 걸었다. 자, 편액은 뭐냐면, 이렇게 집 보면은, 지금 누각 같은 거 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걸죠?
그치? 여기다 막 글씨들 막 써있지. 이걸 편액이라고 그래.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크게 비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즐길 일들이 얼마나 많거늘 무엇 때문에 곡이란 이름을 내세워 집에 편액을 건단 말이냐. 게다가 곡이란 상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행위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곡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자네가 남들은 비필고 꺼리는 것을 일부러 가져다가 집에 걸어두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자, 여기는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 통념이 되겠죠. 일반적인 통념,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 그러자 허친이 이렇게 대꾸하였다.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은 등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이 시대가 활락을 즐기므로 저는 비애를 좋아하며 이 세상이 우쭐대고 기분 내기를 좋아하므로 저는 울적하게 지내렵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부귀나 영예를 저는 더러운 물건인 양 버립니다. 오직 비천함과 가난, 곤궁과 궁핍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 살고 싶고 하는 일마다 반드시 이 세상과 배치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것은 언제나 곡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제 집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좀 성격 특이하네, 그치? 청개구리도 아니고 반대로 가네요. 그 사연을 듣고서 나는 조카를 비웃은 많은 사람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때 나는 누구? 허균. 곡하는 것에도 도가 있다. 인간의 7가지 정 가운데 슬픔보다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없다. 슬픔에 이르면 반드시 곡을 하기 마련인데 그 슬픔을 자아내는 사연도 복잡다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통곡한 가의가 있었고, 시사는 세상 일입니다. 하얀 비단실이 봄바탕을 잃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슬퍼하여 통곡한 묵적이 있었으며, 갈림길이 동쪽 서쪽으로 나 있는 것을 싫어하여 통곡한 양주가 있었다. 또 막다른 길에 봉착하게 되어 통곡한 완적이 있었으며, 좋은 시대와 좋은 운명을 만나지 못해 스스로 세상에 버려진 신세가 되어 통곡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보인 당부가 있었다. 저 여러 군자들은 모두가 깊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했을 뿐 이변에 마음이 상해서거나 남에게 굴욕을 느껴 가슴을 부여하는 채 안여자가 하는 통곡을 좀스럽게 흉내내지는 않았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곡을 하는 이유죠. 여러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별해서 또는 뭐 사별해서 슬퍼서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 부분 3번 문제 1번 통곡이 오랜 세월 동안 슬픔을 잊게 한 방법으로 쓰여서 밝힌다.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얘기를 했고, 인간의 7가지 정 중에 슬픔이 가장 불필요하다. 아니고요. 군자가 세상사로 인한 슬픔을 드러날 때 통곡의 방법 효과적이다. 글쎄, 불우한 현실에서 도를 실현하는데 통곡만 하는 것이 없다는 점 분명히 또 아니고,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다 제껴버리면은 1번, 2번, 4번은 우리가 제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한 거 찾기. 군자가 세상사로 인한 슬픔을 드러낼 때 통곡의 방법이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자, A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4번으로 이걸로 가야 되겠는데, 여러 군자들은 모두가 깊은 생각이 통곡했을 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시사가 세상 일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통곡한 가히, 이렇게 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3번하고 5번 중에 3번이 더 답이 되겠다. 그치? 근데 이게 뜨뜻미지근하지? 가슴 아프게 생각해. 시사가 어떻게, 세상 일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통곡했다. 여러 군자들은 모두가 깊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했다. 군자가 세상사로 인한 슬픔을 그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뒷부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세상사로 인한 슬픔을 드러낼 때 통곡의 방법 효과적이다? 아, 요거는 지금 없는데.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도 마땅히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 깊은 생각에 통곡했다. 이별이 마음이 상해서나 남에게 굴욕을 느껴 가슴 부여한 채 안여짝한 통곡을 좀스럽게 흉내내지 않았다. 슬픔을 자아내는 사연도 복잡다단하다. 슬픔에 이르면 구걸하기 마련이다. 얘는 5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통곡의 방법 효과적이다가 아니라 슬퍼지면 자연스럽게 곡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 뒷부분이 안 되고, 5번 같은 경우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 예, 슬픔이 이르면 곡을 한다기 때문에 이걸 5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잘 잡히진 않네요, 내용이. 자, 다음. 저 여러 군자들이 처한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은 훨씬 더 말세에 가깝다. 국가 일은 날이 갈수록 그릇되어 가고 선비 행실은 날이 갈수록 허위에 젖어들어 가면, 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이게 거의 언제니? 광해 때 얘기니까, 광해군 때니까, 그죠?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이지. 예. 지금과 똑같아. 친구들끼리 등을 돌리고 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배신 행위는 길이 갈라져 분리됨보다 훨씬 심하다. 또 현명한 선비들이 고뇌를 당하는 상황이 막다른 길에 봉착한 처지보다 심하다. 그러므로 모두들 인간 세상 밖으로 숨어버리려는 계획을 짜낸다. 만약 저 여러 군자들이 이 시대를 직접 본다면 어떠한 생각을 품을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들 팽함이나 구론이 그랬듯 바위를 가슴에 안고 물에 몸을 던지려 하지는 않을까. 너무 세상이 혼탁하고 더러우니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이 세상을 떠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화친이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내건 까닭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통곡이란 편액을 비웃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비웃던 자들이 잘 알았습니다라며 물러났다. 오간 대화를 정리하여 글로 써서 무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풀어주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통곡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슬퍼서 뭐 이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군자들도 슬픔이 슬픔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요. 그리고 그거에 빗대어서 그거를 받고 그 다음에 요즘 세상 군자들이 옛 성현들이 요즘 세상을 본다면, 이 시대를 직접 본다면 아마 곡할 생각도 못하고 바로 세상을 뜰 것이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많이 혼탁하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허치는 거기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고려하며 통곡편이라는 아니죠? 세상의 인식을 고려한 게 아니지? 당연히 1번 나오네. 2번. 허친을 비웃은 사람들은 나아가 허친을 설득해 그의 문제점을 바로, 이것도 아니네. 3번. 나는 허친을 비웃는 사람들이 통곡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지니고 있다 보았다. 맞고, 나는 당대 현명한 선비들이 고뇌를 당하기보다는 숨어버려 한다 생각하고, 그렇고, 허친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 달리 환락이나 부귀와 영예 등을 즐긴다고 판단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1번, 2번, 다시 1번 봅시다. 허치는 거기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고려하며 통곡한, 그러네요. 예.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고려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세상 사람 생각하는 거는 이러이러하게 한 건데 저는 거부합니다. 라고 나와 있었네요. 그러면 2번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 윗글의 구성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크게 보면은 5부분으로 구분된다는 얘기고, 자, 1번. 가에서는 고정관념에 근거한 질문을 통해 허친의 행위가 이치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 여기는 사람들이 허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맞는 설명. 두 번째. 나에서는 허친이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대비하여 세상 사람들을 우회적으로 비파, 좋은 것만 찾으려 한다. 그러니까 나는 통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3번 나에서는 허친이 직접 체험한 사건을 밝혀 세속적 삶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있었나?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 있었나요? 요 부분인데 허친이 직접 체험한 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요. 이 시대가 활락을 즐김으로 저는 비애를 좋아하며 세상이 우쭐대고 기분 내기를 좋아하므로 저는 울적하게 지내렵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부귀나 영예를 저는 더러운 물건인 양 버립니다. 오직 비천함과 가난, 공군과 궁핍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 살고 싶고 하는 일마다 반드시 이 세상과 배치되고자 합니다. 경험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은 등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안 나타나 있죠? 자, 우선 3번 체크해놓고 4번 다에서는 글쓴이가 허친을 비웃는 자를 꾸짖는다. 글쓴이가 파악한 부조리한 현실의 상황을 열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부조리한 현실 있었지. 예. 그 친구들 배신 때리고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5번 다에서는 글쓴이가 가정의 상황을 설정하여 당대 세대단 부정리 그렇죠? 그래서 옛 성현들, 옛 군자들이 이 시대에 오게 되면 바로 돌을 끌어안고 감싸지고 뭐 강물에 뛰어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야 되겠군요. 3번 A 부분 아까 안 했나? 5번으로 갔었죠? 좋습니다. 그럼 1번 했고 2번도 했고 3번도 아까 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우는 화요일 5시 반까지 오시고 로운이는 내일 5시 반까지 오시고 와야 된다. 내일은 4시에는 엄매 치고 나가겠습니다. 니들 보니까 손옥특강 아니던데? 수능특강 엄매 쓰고 있다고? 근데 어차피 내용이 다 똑같은 거라 문법은 찬용이가 보내준 거는 교과서가 하나 있던데? 뭔지 모르니 로우나? 교과서도 없으면 수능특강도 없습니다. 2개 다 써? 창비 모름? 창비과 쓴다고 나한테 사진 보내줬는데 어쨌든 내일 와. 저 창비과 보니까 문장 구조의 짜임, 의문체계 변동, 요거 들어가네. 담화, 요거에 이렇게 뭐 상관없어. 문법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선우는 화요일. 안녕.